예, 약품 침전지 사진을 또 몇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품 침전지. 자, 여기 약품 침전지거든요. 근데 약품 침전지 검은 점들 보이죠? 이것들이 플럭들이에요. 근데 밑에 플럭들이 보면 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요. 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렀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 보시죠. 그러니까 이 전단에 많은 것들이 쌓여요. 전단에 많은 것들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플럭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쌓이는 거 보시죠. 이쪽이 이제 위어가 있어가지고 이 위어가 있어가지고 물을 이쪽으로 원류시켜서 침전이니까 깨끗한 물들은 위에 있겠죠. 위에 있는 물을 뽑아서 여과지로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검스름하게 이렇게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플럭이 쌓여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수중대차라 그래서 이 플럭들을 쭉 밀어가지고 쭉 밀어서 여기 빠뜨려요. 그럼 여기 홀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플럭들이 들어가면 밸브를 열어서 플럭들을 쭉 뽑아서 나가서 저기 배출수 처리 시설 계통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예, 배출수 처리 계통으로. 그러니까 침전지는 큰 콘크리트 박스고 그 다음에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서 이러한 플럭들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고 가라앉은 것들은 이 수중 대차 방식에 의해서 얘가 이게 움직이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저게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나 하는 정도 의문이 들 정도로 천천히 움직여서 왜냐면 세게 움직이면 얘가 다시 부유되겠죠. 천천히 움직여서 얘를 여기 홀로 보내고 여기에 밸브를 열어서 플럭들을 보내고 침전지는 나가는 구멍이 위에 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브이노치 위어를 달거나 오리피스를 위쪽에 달아서 물을 상등액만 물을 이쪽으로 위해서 보낸 다음에 이 물이 여과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우리 약품 침전지라고 합니다. 왜? 약품 침전지 후에는 급속 여과가 있어요.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침전지를 보통 침전지라고 해요. 그죠? 자, 그럼 침전지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한번 볼까요? 체류 시간 부족. 체류 시간. 이거는 제가 지난번 교과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정수장에서의 체류 시간은 Q를 볼륨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볼륨을 Q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면 시설 기준이 약 3에서 5시간 정도 되고요. 혹은 위어가 짧고 설치 간격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경사판 침전지는 침전지 전단에 설치를 하고 저류벽은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침전 공장에서 진단을 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전지 사진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 장방형 침전지는 이게 직사각형 형태로 된 걸 얘기해요. 물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요. 근데 여기 보면 V노치 위어 보여요? 위어 보이죠? 이것도 V노치 위어 보이죠? 이렇게 가면 물이 맑죠? 왜냐면 침전이 과거에 잘 됐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쭉 가면서 V노치 위어를 통해 가지고 가고 맨 끝에 있는 수로를 통해 가지고 보통 이쪽이 여과지가 돼요. 그러면 침전된 상등액만 모아가지고 여과지로 보내서 모래 여과시켜서 통수합니다. 정수지로 보내서 염소를 튼 다음에 통수를 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기 보시면 되게 넓어요.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0m 되는 곳도 있어요. 유입구부터 여기 끝단까지 70m 정도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한 20m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아마 구미일 건데 구미 정수장이 아마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아마 요거는 고산 정수장이 이렇게 생겼나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제가 구미 정수장 맞다. 자, 이건 반대예요. 물이 저 안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좀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물줄기 이렇게 가는 거 보이죠? 이건 오리피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오리피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 물이 이렇게 보시면 사진 자세히 보시면 오리피스 구멍이 이렇게 생겨 있죠. 물이 저쪽이 호나지, 여기에 응집지,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건너오면서 침전될 걸 다 침전시키고 그 다음에 물 위에서 물을 이렇게 집수한 다음에 따지면 이렇게 다시 여과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되게 넓죠. 사실 그 정수장을 드론을 띄워서 보면 이 침전지밖에 안 보여요. 침전지밖에.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정수장입니다. 침전지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일본에서 찍은 거예요. 이 사진. 이게 뭐냐 하면 경사판. 우리 저희 수업 시간에 경사판 했었죠. 60도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경사판의 매수 정하는 방법도 저희가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밑에는 정리벽을 이렇게 두었어요. 이 아저씨가 지금 뭐 높은 사람이 오는지 아니면 검열을 받는지 지금 그 사이사이 경사판에 낀 플럭들을 지금 떼내고 있는 청소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사판 침전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쪽 경사판 침전지는 지금 요 안에 보이는 거 이거 보이시죠? 이 경사판 침전지 전경을 찍는다고 제가 찍어놨는데 요 안에 경사판 침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경사판. 근데 여기 보면 요렇게 미세하게 물을 살수하는 걸 보여요. 여기 살수가 뭐냐 하면 요런 걸 뭐라 그러면 스컴이라고 그래요. 스컴. 물이 그 플러그에 들어왔는데 가라앉지도 않고 이게 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보기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침전지는 물을 위에서 뺀다고 했죠. 물을 위에서 뺀다고 했죠. 근데 스컴이 있으면 이 스컴 덩어리들이 여과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과지 지속 시간을 짧게 해서 그 여과지 공극을 폐색시켜 버리므로 이런 것들을 깨 부수려고 지금 이렇게 살수를 여기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립니다. 근데 요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공간이 조금 컸는데 통상적으로 이 경사판을 한 이만큼 내려서 1에서 1.5m 정도로 이렇게 경사판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사람이 이걸 청소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구부려야 돼. 아마 허리 아파서 힘들 것 같아서 경사판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제가 경사판을 일제랑 국산을 내가 비교를 해봤는데 경사판의 표면 처리가 틀려요. 일제가 좋아. 경사판이 매끈해. 그래서 플러그 떨어지면 이 경사판은 줄줄줄 흘러서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거는 끝에 마모가 거칠어서 경사판에 거기 걸려가지고 계속 플러기 이렇게 오염되는 거, 이 표면이 오염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강원도에 있는 그 침전지입니다. 그 침전지가 너무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침전지 위에 상부에 이렇게 그 옥내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그 날씨가 추워지면 결빙이 되고 혹은 바람에 의해서 침전율이 떨어질까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이제 안에 가보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V노치 되어 이렇게 보이죠. 물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 보이죠. 근데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작업할 때 너무 힘들어. 작업할 때. 왜냐하면 안에 있는 뭐를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보수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위에 덮개가 있는 경우에 밀폐를 하는 경우에는 이 작업하기가 참 힘들더라 라는 걸 그때 보고 느꼈습니다. 이거 통상적으로 오리피스를 달거나 V노치 위를 달아서 이걸 런더라고 하는데 혹은 트라프라고 해요. 트라프. V노치 위를 달아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수장을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수장에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정상 설계를 할 때 워터 레벨들을 각각의 워터 레벨들을 잡을 때 이거는 유출 트라프가 다 잠겨져 있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 워터 레벨을 딱 잡아버리면 아까처럼 위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물이 졸졸졸 흘러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V노치 위어를 다는 이유는 이 사각형 위어보다 위속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 물때를 방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V노치 위어를 다는데 이렇게 잠겨져 버리면 위어의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좀 잠겼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설계하는 사람이 이 저항에 따라서 20분의 V제곱의 K 값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물이 전쪽으로 통수돼서 들어올 때 이 위어가 전부 다 잠긴 거예요. 유출 트라프를 너무 낮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리학 시간에 배웠던 우리 동수 경사선 혹은 하이워터 레벨, 로워터 레벨 잠대 저항값에 의해서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2지분의 V제곱의 K 값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설계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건 시공불량일 수도 있어요. 시공불량. 왜냐하면 위어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철로 돼 있고 스틸로 돼 있고 또 콘크리트가 돼 있죠. 이런 경우에 콘크리트가 여름과 겨울을 지나면서의 이 그 마테리얼의 그 특성하고
이 철이 그 다음에 이 겨울과 여름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신축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통상적으로 있는 위열을 만들 때는 가변 위열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가변 위열을 만들어 두어야죠. 자, 이게 스컷 많이 뺐죠? 스컷 많이 뺐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살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 스컷 많이 져서 여기 벽을 치고 이쪽에 깨끗한 물이 가죠. 통상적으로 여기에 보면 위열을 달거나 물이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위쪽으로 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스컴들입니다. 스컴. 아마 이게 울산에 있는 정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응집지죠. 수평 응집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수평식 응집지를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는 2단이었어요. 2단. 아마 2단이었어요. 2단. 근데 내가 이걸 왜 되게 재밌게 봤냐면 자, 응집지와 응집지 사이에 정유벽을 두는데 정유벽을 전체를 다 두느냐, 두 개를 두느냐, 혹은 응집지에서 위에만 두느냐, 아래만 두느냐를 그때 풀어서 저희들이 이쪽에다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나지, 응집지, 침전지, 호나지, 응집지, 침전지인데 침전지를 전 방향에서 물을 이렇게 가게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 구멍을 위에만 뚫고 밑에만 뚫어서 침전지를 가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게 효과가 좋았다고 저희들이 알려드린 게 있었고, 혹은 이 방향을 바꾸기도 해요. 회전 방향을 이렇게 돌리고 그 반대편에 이렇게 돌리기도 해요. 이게 아마 안동 쪽에 있는 정수장이었던 것 같은데 체류 시간도 3에서 5시간보다 상당히 길어서 침전 효율은 무지하게 좋았는데 플러기 뜨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길래 제가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걸 정유벽이라고 합니다. 이 정유벽 구멍 뻥뻥 뚫린 이 수직벽을 우리 정유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침전지의 유출위어가 짧으면 상승유속이 과다해요. 자, 침전이라는 말은 플러그를 밑으로 가라앉혀야 되는데 상승유속이 과다하게 되면 플러그가 가라앉지 않고 유출돼 버리죠. 그래서 침전지 유출위어가 짧으면 이렇게 짧아버리면 갑자기 상승유속이 생겨서 플러그 밑으로 원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이것도 강원도의 어떤 정수장을 제가 한번 봤을 텐데 이렇게. 그럼 위에가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나서 쭉 간 다음에 이쪽에 요수를 통해서 우리 여과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출위어가 짧게 설계하면 돈 아낀다고 유출위어 짧게 설계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지자체 가면은. 근데 유출위어도 충분한 길이로 설계를 해줘야지만 상승유속이 다운돼서 충분한 침전 효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침전 공정. 이건 아까 보였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구미정수장의 전경을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0m 됐던 것 같아요. 뛰어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이거 한여름에 가서 이걸 했었는데. 자, 여러분 이거 믿지 않겠지만 이게 제 친구들입니다. 제 친구들이고요. 여기 걸려있는 거 나도 어디 보일 텐데. 이게 이제 추적자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적자 실험을 할 때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얘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압출력 흐름이냐 혹은 완전 혼합 흐름이냐를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상공사에 가서 토목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서 이 정수장의 침전지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건 좀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원 와서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고속응집 침전기입니다. 탱크처럼 되어 있죠. 제가 이것만 보면 너무 화가 나는데 여기 부식된 거 많이 보이죠. 좀 더 보면 부식 많이 돼 있죠. 항상 이 검열 때마다 아니면은 유지 보수 수성비를 들이면은 이 파란색 페인트를 칠하는 게 바빠가지고 그렇죠. 여기는 지금 브이노치비어가 아니고 오리피스로 돼 있죠. 지금 오리피스로 돼 있습니다. 고속응집 침전돼서 물이 원수가 들어오면 여기 로터 보이죠. 코나까지 해서 물을 밑으로 들여보낸 다음에 침전해서 상향유식 침전을 한 다음에 물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얘네들을 밖으로 빼서 그 다음에 침전지로 보냅니다. 여과지로 보냅니다. 고속응집 침전기의 경사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수자공사에 있을 때 특허를 하나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고속응집 침전기에서 특허를 낼 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 가지고 물은 여러분 북방구에서 개수대에서 여러분들 세수 막 하고 나서
조금만 건더기가 있을 때 그때 이 개수대를 딱 하면 물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회전을 해요. 근데 언뜻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해. 근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는 수평이 안 맞거나 혹은 시계 방향으로 진짜 시계 방향으로 돌 때 갑자기 이렇게 보시면은 반대 방향으로 싹 돌아서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개수대까지 들어가면.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들어갈 때 그 방향을 맞춰서 경사판을 이렇게 달아준 것들을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V노치교가 달려있죠. 물이 들어오면 V노치교를 통해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고소음 침전기 상단에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꽤나 돈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자, 여기 보시죠. 원수가 들어옵니다. 원수가 들어와서, 원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응집제를 탑니다. 그럼 이게 뱅글뱅글뱅글뱅글 돌겠죠. 뱅글뱅글뱅글 돌아. 자, 그때 뱅글뱅글 돌면 얘가 이제 혼화가 되고 미세 플럭이 생겼어.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서 침전될 건 밑으로 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만 이렇게 원료돼서 모여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아까 고소음지 침전기 내부에 되어 있는 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쌓여있는 플럭들은 나중에 이렇게 뽑아 드레인 해버리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임펠러 역할을 하는 거죠, 임펠러. 여기는 호나가 생기고, 여기는 침전이 생기는 거죠. 침전이 생기는 거.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자, 이제 급속 영화 좀 볼까요? 자, 급속 영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부 집수장치가 밑에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모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를 지지하는 지지층, 자갈을 넣거나 아니면 IMS 캡이라 그래서 한 2cm 정도 되는 이 플라스틱 판, 구멍이 뚫려있는 플라스틱 판을 대기도 합니다. 네, 요거 저 황금색 게 모래예요. 그럼 물은 어떻게 돼? 밑으로 모여요. 밑으로 모여서 빼서 정수지로 가. 정수지로 이렇게 가요. 자, 그 다음에 급속용화는 제가 역세척 한다 그랬죠. 그럼 이 깨끗한 물을 가지고 물을 반대로 쏴해서 역세척을 해요. 그죠? 역세척을 합니다. 그 역세척한 물은 빼가지고 역세척 수조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물은 통상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만 얘가 구멍이 폐색되거나 아니면은 수주값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물을 반대로, 정수를 반대로 보내서 역세척을 해버려요. 역세척은 물의 방향이 밑에서 위로 반대로 가는 거죠. 왜냐면 그 물을 걸러먹다 공국이 다 폐색돼가지고 저항이 설계치보다 높아지면은 이렇게 역세척 수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역세 펌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역세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역세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척은 반대 방향으로. 통상적으로 상향의 역할을 하는 데도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통상적으로 물을 위에서 밑으로 걸러 먹다가 얘가 공급이 폐색되면서 저항값이 늘어나면 역세 수조를 이용하거나 역세 펌프를 이용해서 정수지에 놓인 물을 갖다가 염소까지 탄 물이죠. 놓인 물을 갖다가 물을 반대 방향으로 보내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역세, 영어로 백와시, 영어로 백와시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혹시 감리하시거나 정수장을 지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과지에서 문제점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보시면은 여기 측량이 들어가요. 측량. 이게 뭐라 되어 있죠? 불균이라는 레벨에 의해서 유량 분배 부저점. 그러니까 여기 봐요. 물이 이쪽으로는 흘러나오는데 이쪽으로는 물이 흘러나오지가 않죠. 여기는 물을 좀 쌓고 싶은데, 물을 좀 통과에 넣고 싶은데, 그럼 이쪽이 레벨이 높아. 이쪽이 레벨이 나죠.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이 트라프의 위치를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공을 하면서 그걸 놓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여기 물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지가 않죠.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역세척을 할 때 물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기 때문에, 이쪽에는 여기 쌓여있던 공극을 폐쇄하던 그런 오염물질들이 잘 타고 넘어가는데 이쪽 셀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는 덜 씻겨. 그죠? 혹은 여기 여제 표면에 함몰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물을 계속 걸러 먹다 보는데 쭉 골짜기가 생겨요. 그럼 거기는 함몰이 된 거예요. 함몰. 그러면 이 여과 효율을 확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판에 보면
안에 하부 집수장치에 캡이 빠져 있거나 하부 집수장치를 잘못 설치를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몇 번을 운전을 해보고 준공 설계 도장을 찍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환불된 데는 제가 몇 군데를 봤고요. 이거 부지기수로만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쪽 콘크리트 벽과 이쪽 콘크리트 벽이 바로 그 재료들의 그 물성치가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사로 고정된 가변 유혈을 달아줘야지만 높이를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이러한 유량 분배의 부적정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여과제가 사실 1당 100이거든요. 정수장에 가보면. 근데 여과제 가가지고 그거 저기 뭐냐 저기 가변유혈 변화를 줄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한 유혈을 설치했는지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예. 여제품을 환불하는 거 이거는 작살이지 아마 큰일 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부 집수장치에 의한 역사적 불균. 여기는 부글부글 끓는데 이쪽은 괜찮죠? 여기 부글부글 끓는 거 여기는 하부 집수장치 깨진 거예요. 하부 집수장치 깨진 거예요. 하부 집수장치 가려서 필러형, 그 다음에 블럭형,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형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트라사이트 유출되는 거. 이거는 하부 집수장치가 깨졌기 때문에 그쪽만 유석이 많이 나와서 저기 뭐냐 제가 여과층 밑에 안트라사이트가 맨 위에 있는데 안트라사이트가 역세척을 하니까 날아가 버린 거야. 너무 역세가 그쪽에 불균이하게 세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거 재보면 저기 폴대 꽂고 재보면 이 깊이가 틀려요. 여제의 깊이가 틀리면 그쪽에 여과 수질이 아주 안 좋아져서 나중에 탁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밤에 이게 저기 원래 이게 옥내에 있어가지고 어두워요. 불을 안 켜요. 불 켜면 내가 못 생긴다 그래서 불 켜면 깔다고 생겨요. 깔다고 생겨서 제가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깔다고 생겨요. 자, 머드볼은 자 이게 물때가 뭉쳐져서 머드볼이라는 게 생겨요. 머드가 무슨 얘기야? 진흙, 볼 이렇게 덩어리로 생기는데 동그랗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역세척의 그 역세 속도가 되게 느리면 때가 덜 벗겨져 가지고 나중에 이런 위에 볼이 생겨요. 그걸 만져보면 영양갱 만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망쳐지는데 이게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냄새 맡아보면 그 물때 냄새가 나요. 물때 냄새가 어떠냐 하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래를 파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이제 자테스트라는 기계예요. 자테스트라는 기계인데, 여기다 집어넣고, 오염 정도를 깊이별로 측정을 해요. 오염 정도를 깊이별로. 여기는 맨 위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모래, 그 다음 모래, 그 다음 모래, 그 다음 모래, 그 다음 모래, 깊이별로 모래를 측정을 해요. 모래 여과지 가서 이 삽으로 키로 채취하는 것도 큰 일이에요. 여러분, 간단한 일 아닙니다. 파면 무너져서 처음에 팔 때 엄청나게 이렇게 넓게 파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과지에 모래를 채취해서 이제 임펠러를 돌려가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냈을 때 탁도가 얼마만큼 생기는지를 저희들이 측정하는 겁니다. 급속 여과가 지사체로 가면서 급속 여과기가 된 겁니다. 급속 여과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안에 모래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거 충청도에 어딘데 분명히 충청도에 어딘데 모래 여과기를 봤어요. 요게 이제 역세척하는 그 역세탑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요게 이제 압력으로 급속여과기에 모래를 채워놓고 물을 위로 보내가지고 밑으로 걸러서 이렇게 물을 보내서 정수지로 물을 보내는 급속여과기입니다. 급속여과지가 아니고 급속여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속여과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렇죠. 요거는 이제 역세 수조, 우리 2번이 헤드탱크 역세 수조죠. 안에 물 차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탱크 안에 보면은 이게 모래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모래 안에 모래가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내부를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깨끗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뭐 하여튼 여기 괜찮아요. 급속 여과기 안에 보면 모래가 이만큼 차 있고 물이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부식이 심하죠. 급속 여과기 부식 무지하게 심합니다. 왜냐면 물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근데 급속 여과기나 어디든 간에 이 철이나 아니면 스테인레스 중에서 서스 304 정도 되는 모두 아주 내식성이 있는, 내부식성이 있는 그런 재료들도 염소와 접합물을 만나게 되면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돼요. 이렇게 생겼고요. 요것도 가관이지. 요게 스트레이너, 여러분 스트레이너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거 뚜껑이 다 떠올라 있죠? 다 떠올라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일하는 아저씨들이 일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하고 이거 꽉꽉 조여야 되는데 이걸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마개를 막아놓으면 나중에 역세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상위에 다 떠있어요. 난 이게 뭔가 했어. 가봤더니만. 근데 이게 IMS 캡이었어요. 스트레이너 캡이었어요. 이 뚜껑. 아까 맨 처음 봤던 그 여과지 모래 그 아저씨가 뚜껑 열지 말라고 했는데 뚜껑 한번 열어봤어요. 했더니만 검은 모래들이 많이 오염된 모래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진단할 때 모래가 많이 오염됐으니 새 거로 교체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교체를 한 대입니다. 네, 교체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고속응집 친전기 밑에 요만큼이 모래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지도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욕지도 가면 이렇게 있는데 되게 화려하게 생겼죠. 보통 수자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파란색으로 칠하는데 여기는 많이 줬죠. 그리고 저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 이 페인트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페인트의 두께가. 자, 그 다음에 완성 여과기. 제가 완성 여과지는 옥 내에 있지 않고 옥외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그 급속 여과지보다 모래가 다 늘어요. 완속 여과지는 10m per day 이하, 급속 여과지는 100m per day 이상, 90m per day는 없다. 설계를 그렇게 하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속 여과지는 노지에 이렇게 있어요. 보통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완성 여과지 같은 경우에는 정수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물을 자연유화로 내려보내려고 정수장을 위에다 지어요. 산 위에다가 표고가 조금 높은 데다가 짓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완성 여과지는 역세가 없어요. 역세가 없으면 여기에 물을 걸러먹다 걸러먹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물을 사서 삭취를 합니다. 약 2cm에서 3cm까지 싹 긁어요. 긁어서 모래를 밖에다 퍼내. 그 모래를 다시 재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 가지고 이렇게 삭취를 해요. 이렇게 삭취. 자, 이게 유입 설비예요.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쭉 흘러서 이렇게 밖으로 원류돼서 나와요. 근데 보면 여기 유입 세부 여기 함몰이 돼 있죠. 물이 밖으로 나올 때 모래를 팥벌해서 그래요. 근데 여과지는 여과 표면이 함몰되면은 여과 효율이 안 좋아져요. 수질이 안 좋아져. 그래서 요 주변에 뭐냐 하면 벽돌을 갖다 벽돌로 이렇게 막 세부를 방지하려고. 벽돌을 갖다 세부를 방지. 자, 그 다음에 완성 여과지는 역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사요. 그래서 먹이 사슬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사람한테 좋은 미생물도 있고 사람한테 나쁜 미생물도 있어요. 근데 최고의 프레데터, 포식자가 병원균도 잡아먹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완성 여과지 내에는 미생물이 존재를 합니다. 미생물이 존재를 하고 그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을 잡아먹고 살고 그 다음에 본인은 완성 여과지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걸 이용하는 게 바로 그 완성 여과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사진을 얘기한 겁니다. 이 사진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상수를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수할 거예요. 하수. 이제 더러운 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난 그런 오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일부러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사진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단하면서 이 수업을 맨 나중에 하긴 하는데 이 사진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저런 물건이 저런한 시설물들, 저런한 사회적인 인프라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만들어 먹구나라는 걸 아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하수에 대해서 조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잘 보시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하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